야, 너 귀 먹었어. 기름 넣는 기계 주제에 말이 많아. 차가운 밤 공기를 찢는 고함 소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흑표 주유소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의 엔진이 꺼지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 차에서 내린 남자의 입으로 옮겨간 듯했다.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가 역하게 뒤섞인 공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유신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의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었고 사람은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서는 앳된 얼굴의 아르바이트생 박지훈이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강민혁이 건넨 법인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된 것이다. 박지훈은 최대한 공손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카드를 요청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강민혁에게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강민혁은 손에 든 카드를 박지훈의 뺨을 향해 던졌다. 플라스틱 조각이 날아가 어린 직원의 뺨에 부딪히며 따끔한 소리를 냈고 기름때 묻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지훈의 뺨에 금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가 감히 누구 돈을 못 받는다고 짓거려 내까짓게 내 카드를 판단해.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박지훈의 낡고 해진 유니폼, 겁에 질린 눈빛, 이 주유소의 싸구려 기름 냄새까지 모든 것을 경멸했다. 그에게 박지훈은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이 야간 아르바이트는 그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여기서 쫓겨나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강민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하긴. 너 같은 놈들한테 뭘 기대하겠어. 평생 이런 데서 기름 냄새나 맡으면서 살 운명이지. 강민혁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박지훈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난 박지훈의 등 뒤로 주유기가 차갑게 부딪혔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주유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우. 그녀 역시 흑표 주유소의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캡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그녀는 묵묵히 주유기 노즐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고함 소리에도 박지훈의 공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는 듯이 그녀의 무관심은 그녀를 배경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민혁의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도 않았고 박지훈은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선우는 낡은 걸레로 주유기 표면의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수십 년간 훈련된 군인의 손처럼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명확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손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박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어린 학생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쉽게 들려 올라갔다. 박지훈의 눈에 공포와 함께 눈물이 어렸다. 내 놈의 부모는 이러고 사는 거 아냐. 자식이 남의 차에 기름이나 넣어주면서 뺨 맞고 다니는 걸 알면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그 말은 박지훈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저항에 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 순간 박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나지막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강민혁의 고함보다 주유소 옆 국도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보다 더 선명하게 두 사람의 귀에 파고들었다. 손님, 영업장에서는 정숙해 주시죠. 이선우였다. 그녀는 어느새 주육이 닦는 것을 멈추고 이쪽을 향해 서 있었다.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웠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처음으로 이선우라는 존재를 인식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어디서 나타난 웬 아줌마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가. 그의 분노는 새로운 목표를 찾은 듯 이선우를 향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나한테 말했어. 강민혁은 박지훈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았다. 박지훈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민혁은 육식동물처럼 천천히 위협적으로 이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이 보잘것없는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신 같은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기어나와서 남자들 일에 참견이야. 그의 말에는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선우의 평범한 외모, 낡은 유니폼을 보며 그녀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로 판단했다. 이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민혁이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민혁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선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의 큰 그림자가 이선우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뒤덮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 100명쯤은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조용히 꺼져. 내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는 협박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이선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한 걸음에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했다. 이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 그림자 아래 가려졌던 그녀의 눈이 희미한 주유소 불빛 아래 드러났다. 강민혁은 그 눈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이 아니었다. 지치고 두려움에 찬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수천의 죽음을 목도하고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했던 지휘관의 눈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있었다. 강민혁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술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왜소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 만나왔던 그 어떤 거물들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본능을 억눌렀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였다.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어디서 가짜는 눈으로 사람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학생에게 사과하고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다. 강민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정체 모를 여자 앞에서 자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최후 통첩. 감히 이 보잘것없는 주유소에 기름 냄새에 절은 아줌마가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의 입가에 어이없는 웃음이 걸렸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며 눈앞의 상대를 맹렬히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기분은 주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라한 공간에서 그의 권위가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것도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 보이는 이름 모를 여자에게.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아니, 그의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선우의 눈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 아까 느꼈던 본능적인 공포는 끓어오르는 분노 뒤로 사라졌다. 그는 그저 이 여자가 미쳤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눈앞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과, 내가 누구한테 저 버러지한테.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정말로 몰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이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강민혁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상대를 아예 동등한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무시의 표현이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여자의 오만함을 꺾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믿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 즉 말로 상대를 짓밟기 시작했다. 당신 꼴을 좀 봐. 그 더러운 작업복, 기름때 낀 손. 한 달 내내 벌어도 내 와이셔츠 한 벌 값도 안 되겠네. 그런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는 이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담아 말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선우의 외양을 하나하나 난도질했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분수도 모르고 꼭 이렇게 기어 나와서 설쳐대지. 얌전히 집에 틀어박혀서 남편 밥이나 차려줄 것이지. 어디서 남자들 일하는 데 와서 훈계질이야. 성차별적인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것이 곧 열등함의 증거라는 듯이 말했다. 박지훈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강민혁의 저주에 가까운 폭언은 자신을 향할 때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그는 이선우가 다음 순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용서를 빌거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이선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미동 없는 모습은 강민혁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듯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표정은 왜 또 저래 몰아도 되는 것처럼. 당신 같은 여편네들,
내가 아주 잘 알지. 별것도 아닌 걸로 자존심 세우다가 막상 닥치면 질질 짜면서 봐달라고 비는 부류. 그는 이선우의 바로 옆에 멈춰 서서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당신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수 있어. 당신 가족들까지 전부 다. 그래도 지금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처럼 사악했다. 협박은 그의 오랜 특기였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그의 말은 언제나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선우는 그의 협박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정면의 허공을, 그러나 실은 그 너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단단한 강철벽에 주먹을 내지르는 기분이었다. 강민혁은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무기가 이 정체 모를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원초적인 폭력으로 그녀를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 이선우의 정면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가르쳐주는 수밖에.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선우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아줌마. 주제를 알아. 너 같은 년은 평생 기름이나 만져. 그의 입에서 마침내 가장 모욕적이고 추악한 단어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선언이었다. 그는 이 말과 함께 자신의 물리적인 힘이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선우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이 떠오르는 순간을 기대했다. 박지훈이 자기도 모르게 안 돼요. 라고 외쳤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 거구의 남자에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참아볼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아버릴까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강민혁의 손이 이선우를 향해 빠르게 뻗어나갔다. 그의 손바닥과 이선우의 어깨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찰나의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낡은 유니폼, 옷감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모든 굴욕과 폭력의 정점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강민혁이 기대했던 공포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허공에 멈춰 있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의해 붙잡혀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선우의 손이었다. 기름때가 묻은 낡은 장갑을 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녀의 손이 강철 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 손아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놔, 이 미친 여자가. 그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이선우의 손은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발버둥 칠수록 손목을 조여오는 압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힘이 이 왜소한 여자의 손아귀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공포에 질린 것은 강민혁 쪽이었다. 그는 이선우의 눈을 다시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깊은 심연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을 휩쓸던 폭풍의 눈이었고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의 그림자였다. 강민혁의 손목을 올가맨 이선우의 손은 그의 오만한 세상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고통과 당혹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비틀어 빼내려 했다. 그의 팔은 최고급 헬스장에서 단련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평범한 남자 서너 명은 거뜬히 상대할 수 있는 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든 근력은 무용지물이었다. 이선우의 소나귀는 물리적인 힘,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파고드는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힘줄과 신경이 집중된 손목의 한 점을 정확하게 압박하자 강민혁의 팔 전체의 짜릿한 통증과 함께 힘이 빠져나가는 감각이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완벽한 통제였다. 이 미친년이 이거 안 놔. 강민혁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낡은 장갑을, 그리고 그 장갑의 주인인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때 이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푹 눌렀었던 캡 모자의 그림자가 걷히고 주유소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강민혁은 그 순간 숨쉬는 것을 잊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것은 고된 노동에 찌든 중년 여성의 얼굴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깎아지른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압도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눈은 주유소의 기름때가 아니라 포연히 자욱한 전장을 비추고 있는 듯했다. 그 눈동자에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자의 냉철함이, 수만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적진을 돌파했던 지휘관의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강민혁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오만함, 분노, 추악한 욕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겁함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지독한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박지훈 역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선우를 위해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걱정은 강민혁을 향해 있었다. 이선우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나지막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몸에서 손 떼라고 했을 텐데. 그녀가 말하는 대상은 강민혁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은 행동 그 자체를 꾸짖는 듯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고 자비 없는 판결의 서막이었다. 그 말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 앞에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전직 운동선수 아니. 운동선수에게서는 이런 살기 어린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숨어 지내는 조폭 아니. 그들이 가진 폭력성과는 종류가 다른 정제된 힘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가능성들 중 그 어떤 것도 눈앞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는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선우는 강민혁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붙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놓아주는 동작 역시 지극히 간결하고 절도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가 털어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자유로워진 강민혁은 반사적으로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목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다. 붉게 피멍이 든 손목에서는 아직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힘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경험을 했다. 그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고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 저 여자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여기서 도망치면 그는 평생 이 굴욕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재벌 3세 강민혁이 일개 주유소 아줌마에게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래, 저 여자가 힘이 좀 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주먹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다. 사람을 써서 저 여자를 조용히 처리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블다. 하하. 강민혁이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힘 좀 쓰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봤자 당신은 고작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생이고 나는 유신그룹의 강민혁이야. 이 차이가 뭔지 알기나 해. 그는 다시 돈과 지위라는 익숙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위력을 갖지 못했다. 이선우의 고요한 눈빛 앞에서 그의 배경은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해 보였다. 그녀는 강민혁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을 들어주는 어른처럼. 모든 말이 끝나자 이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 순간 강민혁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다. 오직 눈앞의 여자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원초적인 분노만이 그를 지배했다. 이 개같은 년이 끝까지. 강민혁은 짐승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이선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그녀를 그대로 들이받아 쓰러뜨릴 작정이었다. 어설픈 기술 따위는 압도적인 힘과 체중 앞에서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강민혁의 함성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굴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굴욕은 그의 피를 들끓게 했고 얼마 남지 않은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선우를 쓰러뜨려 짓밟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미식축구 선수처럼 어깨를 낮추고 땅을 박차며 돌진했다. 그의 육중한 체구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상당했다. 그와 부딪히는 것은 강철벽과 충돌하는 것과 같을 터였다. 박지우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저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아무리 저력을 숨긴 이선우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선우는 피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다가오는 태풍의 눈을 바라보듯 광기에 찬 강민혁을 고요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듯 미동조차 없었다. 강민혁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 이선우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왼쪽으로 발 하나를 옮겼을 뿐이다. 단지 그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은 달려오는 맹수의 급소를 파고드는 숙련된 투우사의 움직임처럼 완벽했다. 강민혁의 몸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체중을 실은 돌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빗나가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엄청난 관성을 이기지 못한 그의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주유소 한쪽에 쌓여있던 폐타이어 더미에 머리를 쳐박고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크억 타이어의 고무 냄새와 먼지가 그의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한 실패. 아니, 자멸이었다. 그는 고통보다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씩씩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날. 그는 다시 이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무작정 돌진하는 대신 분노를 가득 담은 주먹을 휘둘렀다. 술과 분노로 인해 그의 주먹은 정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위협적이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주먹 앞에서 이선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주유기 노즐을 방패처럼 들어 올렸다. 강민혁의 주먹이 노즐의 단단한 금속 부분을 강타했다. 악뼈와 쇳덩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주먹을 감싸 쥐고 뒤로 물러섰다. 손가락 뼈가 부러진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선우는 그가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파고들며 노즐의 갈고리 모양 끝부분을 이용해 그의 손목을 그대로 걸어챘다. 커헉. 강민혁은 자신의 팔이 의지와 상관없이 이선우 쪽으로 끌려가는 것에 경악했다. 이것이 바로 사이다의 순간, 즉 통쾌한 응징의 시작이었다. 이선우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끌려오는 강민혁의 팔꿈치 관절을 노즐의 몸체로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가격했다. 가격이라기보다는 누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급소를 정확히 압박당한 강민혁의 팔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의 팔은 축 늘어진 빨랫줄처럼 힘없이 흔들렸다. 이선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유기 호스를 그의 다리 뒤쪽에 걸어 가볍게 당겼다. 균형을 잃은 강민혁의 거대한 몸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는 기름때가 흥건한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0여 초 만에 일어났다. 박지우는 입을 벌린 채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이선우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가장 효율적인 동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일어나. 이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강민혁은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며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이선우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 다가와 바닥에 널브러진 그의 가슴팍에
주육이 노즐 끝을 가만히 가져다 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강민혁의 몸이 움찔했다. 그녀는 노즐에 거의 힘을 주지 않았지만 강민혁은 마치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거구의 재벌 3세는 이제 낡은 주육이 노즐 하나에 목숨을 위협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기름 넣는 기계가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굴욕은 없었다. 이선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평생 만지라고 했던 기름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강민혁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선우는 그의 눈에서 완전한 굴복의 빛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가슴을 겨누던 노즐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있던 자리에 노즐을 걸어 놓았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온매무새 역시 완벽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아낸 정도의 일에 불과했다는 듯이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혁을 대할 때와는 달리 아주 희미하게 남아 온기를 띠고 있었다. 괜찮으냐? 그녀의 짧은 질문에 박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에 찬 신음만 내뱉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존심은 기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이선우는 그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이제 처리해야 할 상황일 뿐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는 듯했다. 싸늘한 정적이 흑표 주유소를 지배했다. 강민혁의 고통 어린 신음과 박지훈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밤바람 소리만이 이따금씩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이선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강민혁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끝난 상황에 불과했다. 그녀는 먼저 돌아서서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박지훈은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았다. 기름때가 묻어있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손보다도 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이선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다친 데는 질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짧은 말이었다. 박지훈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이 살짝 쓰라렸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광경을 되새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선우는 박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다시 강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남은 일을 처리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최신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먼 구형 폴더폰이었다. 액정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버튼의 숫자들은 달아 희미했다. 그 모습을 본 강민혁의 눈에 다시 희미한 오만함이 스쳤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경찰에 신고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폭행죄로 징역을 사는 게 내년일지.
나일지 한번 보자고. 내 변호인단이 누군지 알기나 해.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법과 돈의 힘을 믿고 있었다. 이선우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눌러 번호를 입력했다. 110이 같은 일반적인 번호가 아니었다. 보통 사람들은 알 리가 없는 길고 복잡한 군용 보안 회선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국방부 직속 감찰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이선우는 그 목소리를 향해 조용하지만 온 세상이 울리는 듯한 세 마디를 내뱉었다. 나다. 하데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미나, 노아, 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과 경외가 뒤섞인 격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충충성 각득. 각하, 어쩐 일이십니까? 사무적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신 앞에 선 필멸자처럼 다급하고 공손한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이선우는 그 격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짧고 명료했다. 군기 문란. 재벌 3세. 현 시간부로 연행해서 조사해. 배경은 보지 말고 법대로, 아니, 법보다 엄격하게 처리해. 그녀는 강민혁이 과거 병역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덧붙였다. 자네 선에서 감당 안 되면 참모총장에게 직통으로 보고 올려. 내 이름 대고 그것으로 통화는 끝이었다. 그녀는 폴더를 닫는 딸깍 소리와 함께 상황을 종료시켰다. 전화 통화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민혁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데스 군기문란 참모총장. 그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의미 없이 맴돌았다. 그는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선우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등을 꿰뚫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경찰차의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무겁고 위압적인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였다. 곧이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검은색 군용 지프 2대가 맹렬한 속도로 주유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쳐나왔다. 그들은 일반 사병이 아니었다. 헌병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국방부 직할조사본부 소속의 특수 임무대였다.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주유소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값비싼 스포츠카, 바닥에 쓰러진 남자,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낡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자,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다가오던 선임 지휘관. 소령 계급장을 단 남자의 발걸음이 순간 우뚝 멈췄다. 그의 눈이 이선우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경외감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존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전 대원. 차렷 소령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의 외침에 모든 대원들이 칼같이 부동자세를 취했다. 소령은 혼신의 힘을 다해 자세를 바로잡고
이선우를 향해 우렁차게 경례를 외쳤다. 그의 경례는 그가 군 생활을 하며 바쳤던 그 어떤 경례보다도 절도 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충성 이선우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장군님. 그 한마디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혁의 귀에 그 단어가 밝히는 순간 그의 뇌 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힘, 사람을 압도하는 눈빛, 하데스라는 코드네임, 그리고 눈앞의 헌병들, 모든 것이 장군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되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냥 힘센 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살아있는 전설을, 국가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를 모독하고 폭행하려 한 것이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헌병 소령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선우에게 물었다. 장군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복종의 의지만이 가득했다. 이선우는 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무거웠다. 헌병 소령의 우렁찬 외침은 흑표 주유소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선우 장군님. 그 세 글자는 강민혁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깨닫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이선우는 헌병 소령의 경례에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그녀의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몸이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강민혁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원칙대로 처리해. 저 자는 군사법원으로 이첩시켜 과거 병역 비리 혐의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민혁은 과거 유신그룹의 힘을 이용해 가장 편한 보직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다. 소령이 우렁차게 복명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2명의 헌병이 강민혁에게 다가가 마치 물건을 다루듯 그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저항은 없었다. 아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과도 같았다. 잠깐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유신그룹 회장님이야.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헌병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장군님의 심기를 거스른 범죄자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의 꼴사나운 저항에 경멸의 빛만이 스쳐 지나갔다. 한쪽 헌병이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는 유신그룹 아들 강민혁이 아니라 군법 피의자 강민혁일 뿐이다. 그 말과 함께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그 소리는 강민혁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주유소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급정거했다. 타이어 마찰음이 밤의 정적을 다시 한번 찢었다. 뒷좌석 문이 황급히 열리고 한눈에 봐도 엄청난 거물임을 알 수 있는 중년의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유신그룹의 총수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고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다급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낮고 더러운 주유소 유니폼을 입은 채 고요히 서 있는 이선우를 향해 있었다. 강 회장은 이선우를 발견한 순간 거의 울상이 되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는 헌병들과 박지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그의 자세는 너무나도 깍듯해서 마치 신을 아련하는 신도와도 같았다. 자, 장군님, 이선우 장군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 군납 사업을 하면서 이선우라는 이름이 군 내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녀의 코드네임 하데스가 적들에게 어떤 공포의 상징이었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으며 살아있는 군대의 전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이 그 전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제 자식이 어리석어 감히 하늘 같은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놈의 얼굴을 봐서라도 강 회장은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의 애원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신그룹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선우는 그의 애원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강 회장의 심장을 옥죄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강 회장은 허리를 굽힌 채로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강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분노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 천하의 멍청한 놈, 네가 감히 누구에게 행패를 부린 줄 아느냐. 오늘부로 강민혁은 내 아들이 아니다. 유신그룹의 후계자 자격도 박탈한다. 공개적인 의절 선언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아끼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다. 하지만 강 회장의 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헌병 소령을 향해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소령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저놈을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한 최전방으로 보내주시오. 제발 저놈이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뼈에 새길 수 있도록 사람이 될 때까지 굴려주시오. 그것은 강민혁에게 내려진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 돈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살던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최전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하고 외쳤지만 강 회장은 외면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이선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마지막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이선우는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키시죠. 강 회장. 그것은 질책이자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 회장을 보지 않고 헌병 소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데려가. 그 짧은 명령에 헌병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민혁을 지프차에 쳐넣었다. 강 회장은 군용 차량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굽힌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포와 굴욕 속에서 한 재벌 가족의 운명이 하룻밤 만에 결정되었다. 군용 지프의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흑표 주유소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 회장의 검은색 세단 역시 미련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과 희미한 화약 냄새 대신 역한 술 냄새와 기름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 남은 사람은 이제 셋이었다.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선우. 넋이 나간 채 그녀를 바라보는 박지훈. 그리고 주유소 사무실 유리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주유소 사장 김씨. 사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시선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채 이선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범한 고요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주유소의 모든 사물이, 심지어 밤 공기마저 이선우라는 존재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김 사장도 박지훈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이선우였다. 그녀는 방금 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와 군대의 엘리트들을 호령하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평범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넘어지며 흩뜨려 놓은 폐타이어 더미 쪽으로 걸어가 묵묵히 타이어를 다시 쌓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특별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터가 더러워진 것을 정리하는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의 초인적인 위용보다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박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장군님. 그가 내뱉은 호칭에 이선우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엔 장군 없어.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께 야식을 먹고 시시한 농담을 나누던 옆집 아주머니 같던 사람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던 전설적인 영웅이라니.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엄청난 인물과 함께 일해왔는지 깨닫고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이선우는 흩어진 타이어를 모두 정리한 뒤 바닥에 떨어진 강민혁의 신용카드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카드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낡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상으로, 자신의 역할로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다. 그때 주유소 사장 김 씨가 거의 뛰다시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몇 번이고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장군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월급날도 꼬박꼬박 못 챙겨드리고 힘든 야간 근무만 부탁드리고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장군님께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송구스러워하며 이선우를 만류했다. 이선우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조용히 김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바라보는 담담한 눈빛이었다. 사장님, 저는 여기서 일하는 이선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김 사장은 더욱 당황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선우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군복 벗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장님 주유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 삶을, 이 평범함을 원하고 있었다. 화려한 과거와 영광스러운 칭호를 모두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기름때를 닦으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평온을 찾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주유소는 은둔처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안식처였다. 김 사장과 박지훈은 그제야 그녀의 진심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바닥을 쓰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군대를 호령하는 권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낮추고 평범함 속에서 가치를 찾는 겸허함일지도 모른다. 그때 주유소로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어색한 침묵을 깨는 반가운 손님이었다. 이선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빗자루를 제자리에 놓고 주유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방금 들어온 차량의 운전자에게 조금 전과 똑같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박지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 속에서 그는 진정한 영웅의 무게를 느꼈다. 영웅은 망토를 두르거나 화려한 무기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 바로 저런 사람이었다. 그날 밤 흑표 주유소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한민국 최상류층을 강타했다. 그 시작은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소령이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올린 한 통의 자정 넘은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간결하고 사실에 입각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름 하나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유신그룹 강민혁. 민간인 폭행 및 군기 문란 혐의로 현장 체포. 현장에서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선우 장군님의 직접 명령 있었음.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가 이선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선우. 군복을 벗은 후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 사라졌던 전설. 그녀가 왜 하필이면 주유소에서 재벌 3세와 엮인 것인가? 장관은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사사로운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 재벌 3세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즉시 관련자들에게 철통 같은 함구령을 내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문은 군 내부의 가장 은밀한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별을 단 장군들의 비상 연락망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들었나 하데스께서 다시 움직이셨다는군. 유신 그룹의 애송이가 그분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하네. 쯧쯧. 유신 그룹은 이제 끝났군. 강 회장도 운이 없지. 과거 이선우의 밑에서 복무했던 한 장군은 동기들과의 통화에서 치를 떨며 말했다. 자네들은 모를 걸세.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전장에서 그분의 눈빛은 아군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어. 그런데 감히 일개 민간인 놈이 그분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에게 이선우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군인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모두가 의아해했던 그녀의 조용한 퇴역과 행방이 하룻밤 사이에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조용한 시골 저택이나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 아무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유소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사실은 그녀의 전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유신그룹 본사 회장실은 한밤중임에도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강 회장은 주유소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아들의 작은 실수를 수습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선우 장군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강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유신그룹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이 방위 산업과 연관되어 있었다. 군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룹의 대들보 하나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국방부 군수사령부였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이던 수천억 원대 차세대 장갑차 부품 공급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품질 기준 미달 우려였지만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화가 빗발쳤다. 군과 연관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아직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유신그룹은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강 회장은 무력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 한 번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새벽녘 그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장관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다. 강 회장님, 별일 없으시지요?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장관은 주유소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의 높은 도덕적 기준과 군과 민간 파트너십의 신뢰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그 모든 말의 행간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들은 끝났다. 통화가 거의 끝날 무렵 장관이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 아, 그러고 보니 강 회장님께서 평소 퇴역 군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강 회장의 가슴에 밝히는 마지막 비수였다. 그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최상류층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정계, 재계, 군의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입에 유신그룹과 이선우 장군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지며 이선우를 살아있는 신화로, 강민혁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멍청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눈의 중심, 흑표 주유소에는 동이 트고 있었다. 이선우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동료인 박지훈과 교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밤에 자신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았는지 전혀 모르는 듯, 아니, 전혀 상관없다는 듯 평소처럼 묵묵히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세상의 소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건이 있었던 밤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외곽의 낮고 허름했던 흑표 주유소였다. 그곳은 이제 세련된 회색과 흰색으로 디자인된 최신식 건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간판도 흑표 에너지라는 산뜻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신형 주유기와 깔끔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까지 갖춘 이곳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유신그룹의 강 회장이 보내온 소리 없는 사죄의 표시였다. 그는 이선우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대신 그녀가 머무는 공간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반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물이 변했다고 해서 그곳의 본질까지 변한 것은 아니었다. 주유소의 분위기는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에 띄게 성장한 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것만은 청년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주유소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사소한 주유 속도를 트집 잡아 박지훈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3개월 전에 강민혁을 떠올리게 하는 오만한 태도였다. 예전 같았으면 박지훈은 얼굴이 하얘져서 연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지훈은 달랐다. 그는 남자의 고함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굽히되 비굴하지 않은 정중한 자세로 말했다. 손님, 규정상 정속 주유를 해야 안전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그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할 말을 잃고 헛기침을 했다. 박지훈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고객의 불만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편의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선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날 저녁, 한가한 시간에 박지훈은 이선우에게 다가와 캔 커피를 건넸다. 선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우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는 존경을 담아 선우님이라는 자신만의 호칭을 만들어냈다. 한편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쪽 끝, 강원도 최전방의 혹한 훈련장에서는 강민혁이 진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얼어붙은 땅을 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3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뿐이었다. 훈련병 강민혁 자세 불량 팔꿈치 똑바로 땅에 붙이지 못해 교관의 불호령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네,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여기서 봐줄 것 같나.
여기서는 너도 똑같은 군인일 뿐이야. 그 말에 강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족쇄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차가운 막사 천장을 보며 그날 밤 주유소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자신을 압도하던 이선우의 그 고요한 눈빛, 그 눈빛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처럼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곱씹으며 생전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징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시 평화로운 흑표 에너지 주유소. 이선우는 편의점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오가는 차들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리고 저물어가는 노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가끔 과거를 생각했다. 수만 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했던 작전 통제실에 숨 막히는 긴장감.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무게감. 포탄이 빗발치던 전장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삶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바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이 평범한 삶. 박지훈 같은 젊은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작은 기쁨.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지키려 했던 평화가 바로 이런 소박한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때 주유소 입구의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멀리서 벤치에 앉아 있는 이선우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려 떠나갔다. 그는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 멀리서 자신의 사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곤 했다. 이선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어느새 박지훈의 근무가 끝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이선우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우님. 그의 얼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선우는 그런 그를 보며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일 보지. 새로운 시작은 주유소와 박지훈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선우 자신에게도 찾아온 스스로 쟁취한 고요하고 값진 평화였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흑표 주유소라 불렸던 흑표 에너지는 이제 서울 외곽 도로의 작은 명물이 되어 있었다. 최신식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밤늦은 시간에도 오가는 차량들로 북적였다. 과거의 어둡고 음침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선우가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가장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유소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녀는 이곳의 조용한 수호신과도 같았다. 어느 늦은 밤, 요란한 배기음을 울리며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유소로 들어섰다. 헬멧을 벗은 젊은이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과거의 강민혁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객기를 과시하며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박지훈과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젊은이들은 일부러 시비를 걸며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선우가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며 나설 준비를 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먼저 나섰다. 주유소 사장 김 씨였다. 예전에 소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젊은이들, 여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일세.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연장자의 연륜과 함께 자신의 일터를 지키려는 주인의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이들이 비웃으며 험한 말을 내뱉으려던 순간 박지훈이 김 사장의 옆에 섰다. 손님, 저희 사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정숙해 주시지 않으면 규정대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선우에게서 배운 대로 불의 앞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맞서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한 명의 평범한 아저씨와 한 명의 평범한 대학생.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조용하고 단단한 기세에 젊은이들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욕설을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결국 별다른 소란 없이 주유를 마치고 떠나갔다. 이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것이다. 그녀가 한 것은 단순히 폭력배를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숨겨진 용기를 일깨워준 것이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근무가 거의 끝날 무렵, 이선우는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서울의 희미한 불빛 너머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기름때가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수만 명의 목숨을 쥔 지휘봉을 잡았던 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작전 서류에 서명했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주유기 노즐을 잡고 더러워진 바닥을 닦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그녀는 거대한 전장을 떠났지만 삶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전장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오만과 편견, 약자를 향한 폭력과의 싸움. 그 싸움은 화려한 무기나 높은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쓰러져가는 작은 등불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었고, 새로운 승리의 방식이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근무가 끝난 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음료수 2개가 들려 있었다. 선우님,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밤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박지훈이 불쑥 입을 열었다. 저 ROTC에 지원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는 이선우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선우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유산은 과거의 전설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선우는 아무 말 없이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잠시 후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떠나갔다. 홀로 남은 이선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로운 공간을 눈에 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설 하데스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 이선우, 우리 주변의 조용한 수호자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깔리며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숨은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